아니 여러분, 숫자 하나 들고 시작할게요. 25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25조 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대가가 추산 얼마냐?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7월 22일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바로 그 숫자입니다. 먼들, 다준들, 가준들, 다주폭, 파병봉들, 그 병들을 난자로부터 뽑아낸 총액이 25조입니다. 전쟁 한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뽑아낸 총액이 25조입니다. 감이 안 잡히죠? 당연합니다. 잡힐 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기억하시죠? 미국이랑 유럽연합까지 긴장해서 지켜봤던 그 대형 합병건. 총 인수 금액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조면 아시아나항공을 16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KTX 경부고속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입니다. 그걸 짓고도 5조가 남아요. 거기다 코트라가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그의 총 수출액보다는 무려 54.6배가 많습니다. 북한 연간 국가 예산이 대략 10조에서 12조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2년치 예산을 한 방에 받아낸 거예요. 근데요, 이 25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한반도 판세를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도한 언론이 사실상 없습니다. 파편화된 기사들은 있어요. 근데 전체 구도를 꿰는 분석은 없어요. 오늘 그 구도 전체를 한번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북한 경제가 좋아졌냐 나빠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도가 완성되면 한반도 협상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갖고 있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돈의 출처부터 정확히 짚어야 해요. 북한이 러시아에 팔아넘긴 게 뭔지 아시죠? 포탄이랑 미사일이 핵심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까지 팔았어요.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투입한 거죠. 그 대가로 병사 1인당 급여가 지급되고 전사하면 위로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인력 수출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병 병사들이 실전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선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 준비가 완비된 군대의 실상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러시아가 대준 거예요. 파병이 아니라 전투훈련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번 파병은 단순한 용병 계약이 아니에요. 드론 전술을 현장에서 배워왔고 전자전 환경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실전으로 익혀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기서 더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2년 남짓 이 구조를 유지했더니 25조가 쌓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된 거랑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조크가 아니에요. 기사에 관련 영상을 같이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평양 길거리에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고 삼흥이라는 택시 호출 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식당에서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프라가 깔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건설 경기는 10% 가까이 늘었고 포탄이랑 무기 생산이 2, 3년째 이어지다 보니 군수 경제가 7% 정도 성장했어요.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3, 4%.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밤에 찍은 평양 위성 사진 보면 조도가 수배 늘어난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성장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인력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 건설자들, 돌격대예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강제 동원이에요. 그걸 서방식 GDP 계산 방식으로 환산하다 보면 착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과실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건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이는 순간 구도 전체가 달라 보여요. 지금부터 그 방향을 따라가 봅니다. 자, 여기서 장면이 하나 바뀝니다. 올해 여름원산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근데 회담 장소가 평양이 아니에요. 원산이고 거기다 요트 위에서 만났습니다. 정상급 외교를 요트 위에서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웃고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마피아 영화 보면 무기 거래할 때 요트에서 만나잖아요. 신뢰도 아니고 도청 걱정 없고 흔적 안 남기죠.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딱 그겁니다. 무기 거래예요. 포탄이랑 미사일이랑 사람까지 거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보면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사실 요트 외교가 아예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1994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일성과 대동강 요트 위에서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회동에서 북핵 1차 위기가 봉합됐어요. 김정은이 지금 그 장면을 30년 만에 재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핵을 지키면서 생존했던 그 방식의 오마주죠. 그리고 1994년 카터, 김일성 회동이 북핵 1차 위기를 봉합했던 자리였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트 위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고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봉합이었지 해결이 아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손자 세대가 똑같은 장소 세팅을 쓰고 있다는 게 단순한 연출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994년의 교훈을 기억한다. 그 암묵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이 원산 요트 회담을 제대로 읽으려면 배경을 알아야 해요. 왜 하필 원산이냐는 거죠.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의 고향이 원산입니다. 고용희는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데 정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원산은 고향이에요.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10년을 공들여서 원산 갈마지구 관광특구를 완공했습니다. 군 비행장에 있던 중국산 비행기까지 싹 다 빼내고 러시아산으로 교체하고 비행장을 개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밤중에 혼자 원산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인물이에요. 그 공들인 원산 갈마지구를 라브로프 방문 때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요트 뒤로 리조트가 쫙 펼쳐지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끔 연출한 거예요. 외교가 아닙니다. PPL이에요. 러시아 외무장관을 데려다 놓고 원산 갈마지구를 홍보한 거죠. 원산에서 장을 잡은 건 러시아가 관광객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러시아가 안 보내주면 쫄딱 망한다는 걸 김정은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방문 직후 뭐라고 발표했냐면 관상적인 휴양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서방 제재를 딛고 만들어낸 승리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홍보 문구예요. 러시아가 북한 관광지 홍보를 대신해 준 거죠. 두 나라가 합심해서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이면 북한 원산에서 여름 휴가를 지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원산에 다녀온 SNS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말이에요. 북한 가이드가 관광버스에서 러시아 국가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북한 주민한테 푸틴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주민이 되기라도 했다는 듯이 러시아어로 즉각 대답해요. 매우 좋아한다, 용감하다고요. 자, 냉정하게 봅시다. 현지 가이드가 외국 관광객한테 잘 보이려고 그 나라 대중가요를 불러주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 한국 관광객한테도 아파트 불러주고 BTS 노래 불러주고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근데 상대 나라 국가를 불러주는 가이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파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질문에 즉각 유창하게 대답하는 북한 주민 외국어라는 게 4개월 이상 현지에서 부딪혀야 귀가 열리는 게 기본인데 물어보니까 일사천리로 나오잖아요. 100% 연출이에요.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샤넬이랑 프라다가 진열돼 있다는 것도 영상에 나오는데 이거 다 짝퉁이에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후문 근처에 야바울로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북한 말로 돼지풀놀이, 그러니까 싸구려 장터예요. 거기서 1달러짜리부터 500달러짜리까지 품질별로 명품 짝퉁이 다 있어요. 진짜 명품이 들어가면 품질보증카드의 유통 경로가 다 찍혀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바로 걸립니다.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탈북민 중에 북한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유행처럼 들고 다니다가 탈북 후 국정원에서 그게 가짜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방이 뭔지도 모르고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유행이니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 줄 알고 소중하게 감싸들고 탈북한 거고요. 이게 완벽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저걸 배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지금 추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블랙 코미디가 웃기기만 한 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모든 구조 25조에 러시아 군수 수입, 원산 관광 개방, 인프라 투자 이걸 가능하게 해준 대북 제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북 제재판이 상당 부분 깨진 겁니다. 올해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제안한 게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고위급 교류 정례화입니다.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각 분야 고위급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다시 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끊겼던 교류를 전면 복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인데 쉽게 말해서 경제 협력 복원이에요. 지금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80%가 넘어요. 중국 빼면 북한은 바로 붕괴입니다. 끝이에요. 그 중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류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거죠. 세 번째가 전통적우의 계승 발전인데 이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문맥이 있습니다. 6.25 때 우리가 도와줬던 거 기억하지? 러시아가 너네 안 도와줬잖아? 우리가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도 우리 위해 싸워줘야 된다. 그 맥락이에요.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글로벌 이슈 전략 협조 강화예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담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핵화입니다. 의제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미국 국무부가 항의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확인하지 않았느냐,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상기시켰더니 중국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침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북 제재의 한 축이 공식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냐면 중국이 우회할 수 있는 회색 지대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텅스텐 같은 광물 자원은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비료, 비닐하우스 자재, 농업용 디젤은 인도적 지원 명목이에요. 의약품이랑 의료 설비도 마찬가지고 관광 자체도 제재 항목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와의 친선 병원이 지금 원산에 건설 중인데 같은 맥락에서 중국도 의료 설비와 의약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가서 수확량을 올려주는 기술 전수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회색 지대들을 다 활용하면 제재를 공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경제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북중 무역 규모가 코로나 이후 급감했다가 최근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4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올해 시진핑 방북 때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 협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싱가포르 모델이나 중국 모델처럼 공산당 일당 통치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컨설팅을 중국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건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내부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국가가 경제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면서도 시장 활동을 일부 허용해 성장 동력으로 쓰는 구조. 이게 중국이 1990년대에 했던 바로 그 방식이에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북 제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에선 러시아가 25조를 쏟아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중국이 회색지대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어요. 제재는 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중국을 압박하자니 무역전쟁 부담이 있고 러시아를 압박하자니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고 그 양쪽 압박이 느슨해진 틈에서 북한이 쑥쑥 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대 강국의 패권 경쟁이 북한의 성장 공간을 열어주는 아이러니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잡는 거죠. 올라가는 동안은 느낌이 안 납니다. 지금 한국이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북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부유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북핵 협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큰 협상 카드로 작용할 거라고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배고픈 북한이랑 배부른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상대입니다. 제재로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공식. 이게 지금 작동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작동 안 해요. 경제적으로 고사 직전이었던 북한이 지금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관광 인프라를 짓고 앱을 만들고 전기차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같은 협상 상대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달라졌고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내성도 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일기 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제재 완화였어요. 그 제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트럼프 이기가 다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북한이 요구할 카드가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제재가 이미 뚫려 있는데 제재 완화를 미끼로 던질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만 이 구도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질문을 해야 할 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돈줄이 끊겨요. 북한도 이걸 알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수가 끝나는 순간 북한은 더더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중국은 그 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번 회담에 임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매달려 있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다음 판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적벽에서 조조가 패한 게 화공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호와 촉이 연합해서 양쪽을 틀어막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북한 위에 두 나라가 딱 붙어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이 쥔 레버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구도를 주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건은 따로 보도가 되지만 이 사건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짚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기사 따로, 원산 관광 기사 따로, 시진핑 회담 기사 따로, 그게 한 구도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보도는 찾기 어려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전체 그림을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나중에 뉴스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북미 협상 소식이 나오거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불거지거나 원산의 외국 항공기가 취항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구조를 먼저 본 사람과 결과만 보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투트랙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 정권이 한미일에만 올인하다가 중국 레버리지를 완전히 날려버린 그 후과를 지금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선택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대북 제재를 철석같이 믿고 레버리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건 자충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제재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국제적 구조 없이 북한만 조이는 제재는 지금처럼 명목상의 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변수들과 연동돼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5조를 손에 쥔 김정은은 이미 다음 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한국 외교가 해야 할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 일치합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